자, 오늘 꼭지는, 자, 10번째. 최승호 PD 프로젝트 10번째. 제3의 부표 아래 침몰 잠수함 어떻게 수습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습했을까? 예. 왜냐면 거기에 가라앉았는데, 기자들이 백령도 용트림 바위에서 진을 치고, 그죠? 진을 치고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물체가 들어가서 45도까지 기울어가지고 처박혀 있으면, 뭔가를 끌라 그래도 동력이 필요할 거고요. 물속에서 가라앉은 잠수함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 제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본 제가 운항을 해본 제가 만약에 국방부에서 신 대표 옛날에 해군 장교 있었잖아. 이 미션 이거 감춰야 되거든. 이거 큰일 나거든. 이거 어떻게든 비밀리에 조용히 인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 라고 용역을 줬다고 칩시다.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헷가닥 해서 거기에 동조해서 합조단 국방부 이명박의 국방부의 조작에 가담해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추론을 한 겁니다. 아마 그걸 위해서 토마스 에클스라는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가 한국으로 와서 마치 천안함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일원인 것처럼 명함을 파고 왔는데 잠수함 전문가예요. 침몰한 잠수함 처리하러 온 겁니다. 그 사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동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동력이 필요하니까 동력도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데리고 올까요?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자, 미국 대사와 합참의장이 백령도로 휙 날아간 이유가 뭐냐? 그죠? 글래스틴 대사. 예.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장비들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산소통 메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케이블들 끌고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하늘로 헬기 타고 실어 나르는 저 장면들은 사고난 해역에서 인명 구조 훈련을 해요. 인명 구조 훈련하면서 바다를 향해서 저렇게 격려를 합니까? OBS 경인방송 TV에서의 보도도 굉장히 예를 들면 실종자 4명 숨진채 발견이라든지 저런 보도나 그 위에 격려하는 장면이라든지 대단한 취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보십시오. 머니투데이에서도 똑같은 날에 대한민국 정부에는 조기가 국기가 그대로 거슬리는데 왜 미국 대사관에만 반기가 걸려 있느냐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 담겨있는 이 영상들은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건과 깊숙하게 인볼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정황들이 화면상에 나타나고 그 중에 미국의 데릭 패터슨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규칙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한 사건의 단면을 실토한 내용이 또 보도에 담겼죠. 한국 정부와 해군이 구조와 등등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KBS 추정 60분 팀들이 가서 취재를 했더니 함수 침몰 지점, 한미 침몰 지점이 아닌 백령도 용트림 바위 바로 앞에서 열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열흘 동안 UDT 대원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그것을 밝혀내고 그 명칭을 UDT 대원들이 작업했던 그 장소의 명칭을 제3의 부표 위치라고 이름을 붙였죠. 제1은 함수, 제2는 한미, 그곳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했으니 제3의 부표, 그리고 UDT 동지 회원들의 모든 진술을 담은 진술서를 원본 그대로 녹취록을 뽑아서 서초동에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서 재판부에 2012년 2월 달에 제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정황 속에서 미 7함대가 엄청나게 바쁜 움직임을 4월 7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예비 준비 작업을 하는데요. 이 엄청난 작업들을 하는 전지 작업들은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작업들입니다. 이 케이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인데 물론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를 주입하는 케이블 목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케이블이 잠수부들한테 산소 공급하는 케이블만은 아닐 거라는 것. 저기 보십시오. 오른쪽 위에는 잠수부들의 호흡을 위해서는 가느다란 산소 호흡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굵은 케이블은 통신, 그 다음에 공기 주입도 가능한 그러한 여러 케이블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2010년인데요. 저런 장비들이 우리가 일찌감치부터 확보를 한다고 하면 2014년 세월호처럼 그 슬픈 비극적인 사건이 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2010년의 천안함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 미국의 잠수사들은 천안함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군 잠수사들 천안함에 저런 장비들이 천안함 구조와 인양을 위해서 도왔을 거라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전혀 역할한 게 없습니다. 천안함과 미군들의 활동에서 겹치는 부분은 한주호 준위가 사망했을 때 쌀보함의 산소 탱크에 간 것 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별개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저렇게 4월 7일, 4월 10일 사이 예비 준비차 엄청난 준비를 하는데요. 제3의 부표 아래 가라앉은 물체로 들어가면서 산소통에 달고 내려가는 저 호스들의 기능이 뭔지 언론들은 취재해야 되겠죠. 그죠? 취재해야지요. 예, 근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비 준비를 하고 바쁘게 사전에 잠수부를 투입을 해서 뭔가를 건져 올리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3의 부표 아래 가라앉은 그 잠수함 내부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끄집어내는 과정이지요. 그죠? 그 작업을 하다가 우리 한주호 준위도 3월 말에 사고를 당한 거고요. 그럼 4월 7일, 4월 10일 사이에 요 내용들은 전부 미 칠함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캡처한 전부 다 화면들이에요. 네, 그리고 막 그냥 사람 실는 환자들 또는 시신을 담아 싣는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왜 저런 것이 나오냐 했더니 인명구조 훈련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그랬죠. 무슨 언론 여기서 무슨 인명구조를 한단 말이냐. 사고 해역인데 예? KBS 이병도 기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가 나서 그 난리가 나서 인명구조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2m짜리, 3m짜리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 올린 것들은 미사일로 충분히 연대했는 부분이죠. 자, KBS 기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의 의문 열쇠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요. 미군 헬기가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거기는 사고 해역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되잖아요. 그죠? KBS 이병도 기자, 제가 세 분의 기자 말씀드렸죠. 황현택 기자, 이병도 기자, 최영윤 기자. 이 세 분이 바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백령도에 머물면서 UDT 대원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전량 취재를 해서 4월 7일 날 보도 나간 것이 한주호 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 어저께 우리 댓글 중에 다른 곳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말씀 주신 분 계신데 국방부는 한주호 준이가 함수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KBS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 함수가 아닌 요 앞에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는 사실을 UDT 대원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국방부가 말한 함수가 아닌 이곳에서 숨졌다고 하는데 UDT 대원들은 여기를 함수로 알고 있어요. 왜? 한주호 준이가 여기 어디야? 물었더니 여기 함수야 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작업하고 있는 현재 위치에 있는 물 밑에 가라앉은 물체가 무엇인지는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한주호 준이도 자기 동기인 예비역 UDT 대원들한테 이 밑에는 함수가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UDT 대원들은 기자들한테 계속 함수 얘기를 해요. 근데 기자들은 무슨 소리야, 함수는 여기가 아닌데. 그러고 4월 6일 날 함수 위치에 크레인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KBS 기자들이 저기 함수가 크레인이 있으니 요거야말로 제3의 부표 있는 요거는 다른 물체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4월 6일 날 함수 쪽 크레인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UDT 대원들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비역 UDT 대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부가 난리를 쳤거든요. 니들 무슨 소리 한 거야 라며.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말바꾸기 바쁩니다. 심지어 KBS를 찾아가서 항의까지 합니다. 자, 다 얘기 다 해놓고 그걸 뒤집은 거예요. 세월이 11년 흘렀으니 우리 예비역 UDT 대원님들께서도 고 한주호 주니님을 위해서 진실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한주호 주님 가족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족분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상대로 고소하세요. 미국을 상대로 소송하십시오. 미국과 관련된 그 물체를 위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하얀 봉투 하나 내밀고 간 거로 그냥 툭치게 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고소하고 고발을 하십시오.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UDT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가족분들 참지 마십시오. 우리 다른 분들도 한조 주니님 가족분들한테 압박하지 마십시오.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KBS 이병도 기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천안함 한미 저수심 이동. 막 이랬죠. 제3의 부표 아래에 미상의 물체가 가라앉아 있다면 저걸 어떻게 건질 것인가? 저걸 건질라 그러면 상당한 파워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미를 달아맨 크레인이 제3의 부표 가까운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 한미를 매달고 그냥 바로 올려서 바지선에 올린 상태로 평택으로 가면 되는데 4월 12일 날 지신이 46구가 들어있는 저 한미를 들어 올린 채로 더 이상 물 위로 올리지 않고 바로 지금 저 화면에 저 상태로 제3의 부표 지점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저수심 쪽으로. 4월 12일 날 케이블이 모자라서 하나 더 매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랬더니 인양회사 부사장이 난리를 났습니다. 88 수중개발의 정호원 부사장, 제가 말씀드렸죠. 천안함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해서 천안함은 폭발한 배 아니다. 그리고 군함이 없던 페인트색을 보았다 증언한 이유로 아버지한테 혼나고 잘려서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난리를 칩니다. 뭐라고 하냐. 이동하라고? 무슨 소리요? 부산말로 가짜는 일인데 우리가 케이블 걸어서 올리면 그걸로 끝인데 뭘 이동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예. 젊은 분이 그 당시에 32, 지금 11년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43. 예, 정원 부사장이 전화통화로 일반 상선이었다면 와이어 2줄로도 충분히 인양 가능한 상황이다. 인양 전문가잖아요. 대한민국 인양에서 제일 유수한 회사인데 일반 상선이었다면 와이어 2줄. 부산말로 가짜는 일. 너무 쉬운 일. 예, 인양업계의 상식. 왜냐면요. 2줄을 매면은 2개로 딱 받칠 수 있지만 3개를 매면요. 잘못하다가 가운데 있는 하나가 텐션이 가운데에 딱 몰리게 되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와이어는 인양할 때 홀수가 아닌 짝수로 건답니다. 인양업계에서 그 얘기를 해요. 밑에 한미에 물이 차서 와이어 2줄로 한미를 들어올리면 배가 휘어지거나 체인이 끊어질 수 있다며 예. 더 매자고 해군이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기사가 이후에 삭제돼 버립니다. 제가 삭제되기 전에 캡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캡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저 기사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 뒤로 그랬겠죠. 국방부가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했을 겁니다. 비슷하게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대로 조용하게 다 수행을 하거든요.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갑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한미에서부터 쭉 4.5km를 이동을 하면서 저수심 지역으로 한미를 크레인이 매달고 갑니다. 간 곳을 비교해 봤더니 어라? 제3의 부표 위치로 갔네. 예? 한미가 이동을 해서 한미에서 크레인을 매달고 제3의 부표 위치로 갔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46구의 시신이 있는 한미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네. 그 자리에서 무려 4월 12, 4월 13, 4월 14, 4월 15, 4월 16일까지 머뭅니다. 자, 손가락 5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12, 4월 13, 4월 14, 4월 15, 4월 16일 날 평택으로 이동합니다. 이 중에 가운데 거를 손가락을, 아이고, 이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펴시면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4월 12, 4월 13은 4월 10일은 한미를 저렇게 이동을 했고요. 4월 13일 이제 물속에 집어넣고요. 가장 가운데 있는 4월 14일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아무도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군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가라고 합니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작업하지 않는다고 한 날이 4월 14일. 그때 거기에 있던 대원들이 일부 법정 증언으로 뭐라고 했냐면,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있나? 배에 있으면 제일 편한데, 바지선에 있으면 제일 편한데, 나가서 대청도 가고 어디 가서 회도 먹고 산에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여기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마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수심까지 이동하라고 했으며, 예? 그러고 전부 다 바깥에 있는데 날씨 작업하기에 아무런 문제 없는 날씨인데 뭐가 기상 상태가 안 좋다고 라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불만을 쏟아내요. 근데 현장에는 누가 있었나? 군인들만 있었습니다. 4월 14일 날. 그리고 미군이 엄청나게 바쁜 날이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 4월 14일이 잠수함을 처리한 날입니다. 네, 키리졸브 훈련 저 밑에 경렬 비열도에서 있었고요. 키리졸브 훈련이 천안함 사고가 나면서 딱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대잠 훈련이었다는 것은 이후에 보도로 밝혀졌죠. 자, 4월 12, 13, 14, 15, 16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중간에 14일이라 그랬죠? 그 4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거 한번 볼래요? 한미에 크레인이, 큰 대형 크레인이 있는 거는 뭐 다 아시는데, 그 앞에 작은 꼬마 크레인이 있습니다. 소형 크레인. 그러고 보니 이거 아마 최초로 말씀드리는 거네요. 재판정에서 제가 항소심 재판 마지막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보도한 언론이 아무도 없으니 지금 아마 최초로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소형 크레인, 저게 중앙호입니다. 중앙호. 제3의 부표 위치에서 대형 크레인, 한미를 매달고 온 대형 크레인과 함께 작업을 하는 소형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저 배 이름이 중앙호입니다. 그런데 저 배가 왜 중요하냐? 저 배 중앙호를 용역을 해서 작업을 하던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어요. 어떤 제보냐? 최모 씨가 중앙호와 호 선장이 어느 날 사라졌답니다. 저 배를 용역을 해서 자기 친의 작업을 위해서 저 밑에 충청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배가 사라진 거예요. 저 배가 사라지더니 이후에 배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 시간이 좀 흘러서 선장을 만났을 때 물어봤답니다. 저 배 어디에 갔다 쓰냐 물어보니까 천안, 하남,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천안함 인양 작업에 투입되었었다는 겁니다. 저 작은 소형 크레인이. 그래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제3부표 위치에서 작업한 배가 중앙호가 맞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요 사진. 요 사진에 저 앞에 크레인 앞에, 대형 크레인 앞에, 저 대형 크레인은 천안함 한미를 끌고 4월 10일 날 인양을 해서 저수심까지 와서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46명의 돌아가신 분들이 담겨있는 그 배를 수면 위까지 올렸다가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저 작은 소형 크레인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데 그럼 대형 크레인은 뭔 일인지 잘 모를 겁니다. 소형 크레인은 물 밑에 작업을 했겠죠. 물 밑에 작업을 하는데 이 소형 크레인 선장이 작업이 끝나고 배는 복귀를 했는데 선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물으니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잔씩 했답니다. 한번 얘기가 작업 후에 중앙호는 복귀를 했는데 본인은 한남동 보안기관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특종이죠, 그죠? 제3의 부표 위치에서 작업한 소형 크레인 중앙호의 선장 최모 씨가 아니다. 저한테 저한테 이걸 제보한 최모 씨의 제보에 하면 중앙호의 선장이 어느 날 사라졌는데 이후에 배만 돌아왔고 어디에 갔었나 했더니 나중에 천안함 인양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하고, 예, 저렇게 사진처럼 증거가 나와 있고 어떤 작업만 했나 물으니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석이 한 얘기가 본인은 한남동 보안기관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답니다.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비밀 유지 각서도 쓰고 했겠죠? 클레어님, 살아는 있을까? 그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제3의 부표에서 작업한 중앙호. 제가 추가 증인 신청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을 했더니 재판장님께서 추가 항소심도 마무리할 시점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제보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제보가 2건이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또 하나 설명드릴 텐데, 그 제보를 가지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재판장께서 이 내용을 지금 내가 들었으니, 재판장께서 들었으니 들은 것으로 한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 분 연락처도 제가 드릴게요. 이 작업에 투입한 사람을 한 달 동안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예사롭진 않지요. 자, 미 7함대 4월 14일 날 무슨 작업했는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잔뜩 넣어놨습니다. 한국은 작업 중단하고 모두 외부로 나갔습니다. D-Day가 4월 14일입니다. 제3의 부표 밑에 가라앉은 침몰 잠수함을 처리한 날입니다. 4월 14일. 이렇게 자신들은 단정을 타고까지 바다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바다 해상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작업한 내용들 헬기가 뜨고 내리고 이 모든 작업들이 미 7함대 홈페이지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꼭지를 밑에다가 달았지만 바쁘게 움직인 내용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뭘까요? 벌건 대낮에는 기자들이, 저 밑에 기자들 보십시오. 함수 쪽, 한미 쪽 할 것 없이 카메라를 잔뜩 망원렌즈까지 끼워가지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죠? 네, 한미 쪽도 바라보고 있고 함수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주간에는 작업하기 좀 힘들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주간에는 물밑에서 하는 작업은 알 수가 없잖아요, 밖에 있는 기자분들이. 그죠? 이 엄청난 기자들의 한번 이 맨파워를 보십시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저 미션을 성공해서 11년이 지난 때가 지금까지도 수면 하에 잠재우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그 미션을 저한테 준다면 저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잠수함 안에 부력을 주면 일단 잠수함이 45도 기울어서 백령도 쪽에 처박혀 있으니 만약 그 자체로 바로 작업이 가능했다면 크레인이 오지 않았겠죠. 일단 현재의 침몰해 있는 위치에서 적절히 작업할 수 있는 곳까지에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크레인의 그 파워를 이용을 해서, 크레인은 대형 윈치가 있거든요. 네, 크레인의 파워를 이용을 해서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어느 정도 지점까지 수중에서 해저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로 끌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의 힘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잠수함 내부에 부력을 주는 거죠. 에어백 잔뜩 넣으면 되잖아요. 에어백 잔뜩 넣고 거기다가 아까 보셨죠? 엄청난 굵기의 케이블들이 수상에서부터 해저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수부들 작업하는 그 케이블을 통해서 공기를 주입하면, 잠수함 안에 비닐백들을 잔뜩 넣고 공기를 주입하면 당연히 부력이 생기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는 기자들 카메라가 셔터가 바바바박 터지지 않겠습니까? 수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방법은, 이 수심이 20m라면 아마 20m 수심에서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크레인으로 적당히 수심이 조금 더 있는 곳으로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크레인이 힘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인 힘으로 쭉 바깥으로 빼내서 거기서 부력을 주고 바깥에는 추를 다는 거죠.
일정한 무게의 추를 달면 더 이상 어느 높이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은 추가 작업을 하고, 내부에서는 적절히 해저 바닥에서 뜰 정도의 부력, 해저 바닥에서만 떠오르는 부력까지만 공기를 주입하고 뜨기 시작하면 스톱 하면 추가 역할을 해서 수중의 한가운데 묘무르는 형태가 되면 끌고 가는 거야. 케이블만 있으면 끌고 가잖아요. 물속에 있는데 어떻게 뭐 쌀보함이 와 있지 않습니까? 쌀보함이 케이블 2km, 3km 쭉 뻗어가지고 외해로 조용히 가져가면 그냥 나갑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야간에 쓸지 주간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 외에는 침몰한 잠수함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력 주고 추다는 것. 부력을 줄라 그러니 그 다음에 이것을 올라가니 잠수함의 혹은 6.2m 높이도 6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코닝타워까지 합치면 한 10m, 코닝타워까지 포함해서 12, 3m가 되면 작업하는 데에 무리가 있으니 좀 더 수심이 깊은 곳까지 데리고 가는 데에 크레인이 힘이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서 에어백을 넣고 부력을 주고 추를 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4월 7일, 4월 10일, 그 다음에 4월 12, 13, 14 요때까지 그 미군들의 잠수부들이 아팠던 겁니다. 이렇게 끌고 나갔죠. 그럼 바깥에 외해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외해로 나가면 특수선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특수선이 기다렸을까요? 요 배입니다. 세월호 인양했던 배도 이 배를 쓰는데요. 이 배는 쭉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잠수함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포를 이렇게 뜨듯이 뜹니다. 아까 잠수함이 부력을 주고 추를 달았다고 했죠. 외해로 나가서 추만 제거하면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수면에 떠 있는 거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국자로 뜨듯이 뜨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탑재가 되느냐? 딱 요렇게 탑재가 됩니다. 이 잠수함 탑재 전용 특수선입니다. 이런 특수선들이 전 세계에 한 230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해에 스탠바이 시켰다가, 이런 퍼즐들은 진실이 드러나면 그 퍼즐대로 다 맞을 겁니다. 다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그래도 수혜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부 다 박싱을 했을 겁니다. 판넬을 했든 뭘 했든 쫙 막는 작업, 박스로 포장을 하는 박싱 작업을 외해에서 했을지, 아니면 진해로 가서 진해에서 특수한 곳에서 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에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작업을 누가 했을까를 추적하기 위해서 미국의 서재정 박사께서 진해를 샅샅이 훑은 결과를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했더니 쭉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 대표가 주장하는 좌초후 충돌이 정확한 원인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잠수함일까? 우리나라 한국 해군 소속일까? 미국 소속일까를 집중적으로 다 샅샅이 훑었는데 한국도 미국도 아니더라. 왜? 잠수함들이 이동 경로가 어디 다 나오니까. 한국도 미국도 아니더라. 그런데 어느 나라인지는 특정하기는 어렵더라. 그리고 박싱을 했을 텐데 박싱을 어디에서 했을지 진해의 수리창, 진해 수리창 쪽을 샅샅이 훑었는데 잘 모르겠더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천안함 사건 하얀 백색 물질 관계로 이승은 교수님 또 양판석 교수님과 함께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죠.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후원을 한다는 한국의 뭐뭐 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서재정 박사가 있는 한 구원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만두시고 현재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서재정 박사님이에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 과학자분들이 피해를 입고 미국의 안수명 박사님은 돌아가시고, 뉴스타파 최승호 PD님, 안수명 박사님 미국까지 가서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수명 박사님이 0.00001%도 못 믿겠다고 한 데는 그 안수명 박사님이 미국 해군과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추적하는 데에 미국 해군과 그 작업을 하는 굉장히 유수한 업체잖아요. 안테크의 사장님이 안수명 박사님이시고, 그런 추적하는 시스템에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서울대 기계학과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일구시고 미국에 근데 좋은 파트너고 엄청 또 예? 발전하고 성장한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이거 미국도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뭐 북한이 해서 이걸 갖다 바로 한 방에 의뢰를 썼다고 0.001%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비를 들여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토마스 에클스의 이메일까지 다 받아냈지 않습니까? 한미가 아까 보셨죠? 한미가 4월 12일 날 물 위로 살짝 올라오는 그 시점에 4월 15일 날 인양하기 위해서 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본국에다가 비접촉 폭발로 사료된 보낸 사람이 토마스 에클스라고요. 그 사람이 가이드를 주고 그 가이드를 우리 국방부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비접촉 폭발 어쩌고저쩌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소설의 첫 기한자가 토마스 에클스예요. 그 이메일 전량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내신 분이 안수명 박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에 나왔다가 입국 금지당하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바로 미국의 정보기관에 체포당하고 한국에 왔을 때에 중국에 가셨을 때에 북쪽 사람들 만날 가능성이 있다 간첩인 것처럼 몰아가서 기사들 막 내보내고요. 그 짓을 했습니다. 최승호 PD님, 안수명 박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밝혀내세요. 미국 가서 인터뷰 하셨잖아요.